지금까지 지금 대략적으로 한 문제를 지금, 꽤 많이 했었는데,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문제를 그 꼬집어 본다면은, 그냥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문제를 그 예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임도 측량이 있어가지고 중심선 측량과 영선 측량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더라고 가정을 할 때, 만약 임도 측량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근데 물론 이제 그 기본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전체적인 틀은 아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임도 측량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어디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러면 제가 그 임도 측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자 산림 관리 기반 시설의 개요로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일단 모른다라고 가정을 할 때요. 자, 산림관리 기반 시설의 개요로서 산림의 생산 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을 증대를 위해서 산림 임내에 설치하는 교통시설이다. 먼저 두 번째는 임도 산불 예방 진화 시설로서의 그 시설로서의 이제 그 산림관리 기반 시설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와서는 자 임도 측량을 위한 자 법률적인 자 근거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임도 측량 그 법률적인 근거 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관리 기반 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중심점을 20m 간격으로 하는 중심선 측량에 의해서 측량을 하도록 그 법령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사실 뭐 영선 측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중심선 측량에 대해서라도 좀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중심선 측량은 무엇이냐? 중심점 20m를 간격으로 해가지고 그 각 20m마다 그리고 또는 이제 그 20m 그 간격 범위 안에서 뭐 공중을 설치할 구간이라든지 뭐 지형이 갑자기 급변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그 보조점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횡단을 측량을 하고 이제 중심선을 이제 측량을 해서 이제 향후 이제 내역을 작성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혹시나 이제 뭐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적고, 만약에 없으면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결론으로서 이러한 그 우리가 이제 산림 그 관리 기반 시설을 설치함이 있어가지고 임도를 그 측량하고자 할 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산림뭐 공학 기술자로서 이제 뭐 중심선 측량과 뭐 영선 측량을 같이 뭐 비교를 통해 가지고 뭐 경제적인 뭐 효율성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임도의 안정성 측면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속 전환안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뭐 연구를 뭐 지속적으로 해나갈 뭐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답안을 전개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전체적인 큰 틀은 이게 이런 거라고는 좀 아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만약에 뭐 수재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수재는 역시 뭐 제일 첫 번째 사방사업의 기여로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방사업에 있어서 약의 사방사업에 대해서 그 공종에 대한 그 종류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수재 그 수재의 방향은 뭐 직각수재 뭐 그 다음에 상향수재 하향수재 그 뭐 그림 간략하게 그려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해주는 형태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용기묘에 대한 문제가 나왔도록 가정할 때 역시 조림의 사업에 대한 그 개요로서 먼저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림 방법에 대해서는 파종조림, 일반 식재조림, 그 다음에 용기묘 식재조림 있고, 그 다음에 용기묘는 그 특정 그 용기 안에서 그 묘목을 실내에서 키워서 그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이제 산지에 이제 식재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 부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뭐 장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뭐 운반비라든지 뭐 이런 그 작업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반해가지고 뭐 장점으로는 활착률이 높다라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기림 또 경영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또 역시 산림 경영으로서 이제 뭐 개요를 작성을 해주고, 또 이제 뭐, 소유 주체에 따라서 또 구기림과 공사 이름 구분을 하는데, 구기림 그 경영 목표 이제 실현을 하고자 할 때는 뭐 전제 조건, 뭐 또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총 한 5가지가 있어요. 책에서는. 안정성, 적응성, 다양성, 그리고 경제성, 지속성 이 5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5가지 말고도 그냥 이 5가지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항상 그 말을 했죠. 환경 경관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회적인 측면을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내가 짜낼 수 있을 것만큼 짜내는 형태로 답안을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에서는, 산림평가 측면에서 본, 산림의 특성, 그러면은, 산림평가의 개요. 제가 이 앞번에 산림평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한번 그 임목에 대한 매매가 설명이라든지, 임지 기만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거 설명드리면서 산림평가에 대한 개요라 하면은, 산림을 구성하고 있는, 임산물이라든지 부산물, 그리고 공익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감정을 해서 평가하는 것, 이것이 산림평가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산림의 특성, 산림의 특성 5가지는 임지와 임목은 하나의 부동산으로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근데 두 번째 와서는 임목은 별개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산림은 과거, 현재, 미래를 특정을 해서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임산물뿐만 아니라 암석이라든지 물,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평가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 이런 특성이 있겠는데 지금 하나가 지금 생각을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5가지가 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또 그럼 이제 산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막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가장 먼저 산림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거는 임산물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기타 부산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익적 기능, 그리고 이제 임지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요소를 이제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조림 예외 지역에 대한 또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과거에 한 2번인가 3번 정도 나왔었는데, 여기 조림 예외 지역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물론 이게 조림 예외 지역에 대한 3가지 안을 잘 모를지라도 이 파트가 어디 파트에 있는지는 충분히 알아야 되겠죠. 아니면은 아예 법률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조림 사업의 개요로서 시작을 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조림 예외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헥타르당 어린 나무가 2만 본 이상, 그 다음에 참나무류는 5,000본 이상, 그 다음에 참나무류 거루터기는 1,200개 이상, 이 3가지가 조림 예외 지역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만약 이게 모른다, 아마 이거는 10점짜리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면은 감점 요소가 좀 많기는 많을 건데, 그래도 일단 답안 전개는 일단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론 부분 생각 안 나면은 매점말까지라도 써서 매점말에 대해서는 조림 예외 지역에 대한 규제적인 측면을 언급을 해준다라든지, 그런 형태로 답안을 전개해 주면서 어느 정도 만약에 1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못 받아도 내가 3점 내지 4점 정도는 받는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마 덤비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문제가 이제 최종원에 대한 문제, 최종원 적지 선정 시에 고려할 사항이라든지 수형목에 대한 선발 기준, 이것도 만약에 모른다고 가정할 때는 그냥 최종원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지금 다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종원은 우량한 자 임목의 종자를 채집을 해서 차대 이제 후대를 이제 조성을 해서 우량한 임목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량한 유전자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방안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성하는데, 이거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현재 최종님과 병행을 해서 이제 조성을 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최종을 적지 선정을 이제 고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 인접하는 산림, 옆에 주변 산림과 약간 좀 이격을 둔다라든지, 그 다음에 클론과 클론 사이에 자가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제 건칭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간격을 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형목 선발 기준은 인공림과 천연림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으로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냥 미래목에 대한 이 학번에 뭐 천연님 그 보육이라든지 뭐 또 태간벌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미래목 그 선발 그 기준을 많이 그 공부를 했었죠. 그런 내용을 약간 좀 뭐 복합 응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얻는 식으로 예, 노려보시는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현재 뭐 최종원이라든지 그 최종님에 대한 그 사례 언급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 가서는 이제 우리 그 산림 그 기술자로서 아니면은 앞으로 그 산림 그 기술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은 그 요즘 그 산림 그 유전 그 자원 종에 대한 그 확보 그 종자 전쟁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준다라든지 예,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666님은 이번에 시험 안 보시는가 보군요. 예, 그렇게 하여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삼복 사방에 관련된 뭐 조공에 대한 문제가 나왔더라고 가정을 할 때 그 조공법에 관한 문제가 2번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꼭 그 공법에 대한 표준도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꼭 한 문제는 나오거든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 안에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내용은 표준도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만약에 삼복 사방 그러니까 사방 사업에 또 개요로서 시작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위셋 대상 지역에 따라서 산지 사방 사업, 야계 사방 사업, 그 다음 해안 사방 사업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뭐 조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산지 사방 사업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조공에 대해서는 그 사용 그 재료에 따라서 천연자재와 인공자재로 구분하고 또 인공자재 안에서는 뭐 돌이라든지 뭐 통나무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인공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식생대, 식생반, 식생자루, 그 다음에 식생구멍 뭐 이런 형태로 뭐 구분을 해가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뭐 그림을 그려주고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시공 목적이라든지 특성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례적인 부분 사례는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조공법을 적용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지 저는 복구 설계 작업에 실시 설계를 할 때 이거와 유사한 식생토낭공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식생토낭이 토낭 마대 자루 자체가 견고하고 활착 자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비용은 좀 비싸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이제 산지 전용 복구 설계를 하면서 식생토낭으로서 해보니까는 경고도 우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는 이제 특허가 개발되고 이제 그 업체 통해 가지고 이제 표준도 받아서 현장에 적용을 해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그 경과가 진행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는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더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뭐 결론 파트에 와서는 앞으로 이제 산림 공학 기술자로서 또 이러한 다양한 우리가 산림 사방공학이라든지 이런 산림과 임업 기술 이런 서적에는 다양한 공법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그런 공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연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표준목법에 대한 문제 4가지가 나왔을 때 뭐 단급법, 드라우드법, 우리법, 하르티법 이것도 과거에 두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표준목법이라 하면은 인분의 제적을 이제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평균 제적을 갖는 뭐 대표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표준목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자체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나 지금 제가 이제 금방 설명드린 문제는 표준목법은 인분의 제적을 추정하기 위해서 평균 제적을 갖는 대표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대표목을 선정하는 방법, 단급법, 드라우드법, 우리희법, 하리티법을 각각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표준목법의 개요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목을 선정하는 방법 4가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기사 공부를 하셨으면 아마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뭐 각 그 방법에 대한 설명 적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사례적인 부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냥 결론으로서 해주면서 최소한 25점짜리는 한 10점에서 한 10점, 11점, 12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작업, 이제 그 갱신 벌채 작업종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역시 뭐 주요 작업종 중에서 뭐 택벌림, 2단님, 3벌림에 대한 설정 조건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온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아까 제가 그 개벌 작업과 3벌 작업 그 말씀드렸죠. 그거 아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갱신 벌채 작업종이 개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수학 벌채 기준에 대한 그 법률적인 근거 기준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택벌림, 2단님, 3벌림에 대한 설정 조건, 이거는 머릿속에 최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택벌림은 계단식 형태로 각 0급별로 구분해서 올라가는 거고, 2단님은 층위가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벌림은 예비벌, 하중벌, 후벌 형태로 가는 그 모형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수종, 엄수 수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헥타르당 제적은 택벌림 같은 경우는 많아야 됩니다. 한 평균 헥타르당 한 300입방 정도. 그 다음에 뭐 경급 비율, 소경목, 중경목, 그 대경목 그 비율로 봤을 때 본수 비율이 있고 제적 비율이 있는데, 본수 비율은 7대 3, 7대 2대 1, 그리고 제적 비율은 2대 3대 5 형태로 가는 형태가 택벌림에 대한 설정 조건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2단님 같은 경우에는 층위 자체가 2단님으로 구성되는데, 그 2단으로 구성되는 거는 직경급에 대한 구분은 2단님의 그 구성, 그러니까 수평적 기준으로는 2단으로 그 구성될 필요가 없는데, 수직적인 기준, 그러니까는 그 수관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상하층으로 그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 예,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3벌림 같은 경우는 뭐 인간 자체가 뭐 불규칙한 뭐 형태로 간다라는 것. 예, 그렇게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뭐 등산로 그 훼손 유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뭐 등산로에 대한 그 개념, 등산로의 개요로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훼손 유형, 뭐 딱히 뭐 이거 책을 안 봐도 기억 나오잖아요. 우리 뭐 등산로가 뭐 이게 등산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고, 그때 그 등산로가 아마 훼손된 것도 보셨을 거고요. 그럴 때마다 뭐 임도 뭐 물줄기가 뭐 형성된다라든지, 뿌리가 노출된다라든지, 암석이 노출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등산로 노면이 단단해져서 다바파가 된다라든지, 뭐 그런 형태로 훼손 유형 구분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공법들, 뭐 통나무 묶기 공법도 들어갈 거고, 데크 설치도 뭐 들어갈 거고,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현장에서 봤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답안지 옮긴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잘 하셔도 비율 한 25점 만점에서 한 12점 정도, 한 50%, 13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산림 경영의 기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그대로 뭐 산림 경영의 기호 가가지고 산림 경영의 기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 가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대한 그 세부적인 뭐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 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문제가 산사태 그 위험 그 판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은 이제 산지관리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 꼭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 몰라도 이 내용이 어디 관련 그 법령에 따라오는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내용들이 어디 법에 적용을 받고 어디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는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산지관리법의 개요로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산지전용이라는 토속 채취에 대한 그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 그 7가지 그 요소들, 뭐 임상, 뭐 경사도, 뭐 경사 길이, 뭐 사면 형태, 그 다음에 암석 상태, 그 다음에 또 2가지가 뭐지? 예, 하여튼 그렇게 있다라는 것,
그 해주고, 그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 그 7가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산사태가 날 그 인자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럼 봤을 때, 임목도, 그러니까 임상의 상태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경사도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경사 길이, 그 다음에 대상 사면이 그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예, 하여튼 그런 그 형태로 그 여러 가지 인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결론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제 사례까지 적을 수 있으면 이제 사례까지 적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예,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서 최소한 해당 문제가 어디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는 최소한 파악을 하시고 그 시험장에 가셔서 이제 그걸 응용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내가 뭐 공부를 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짜집기 하는 형태로 가신다면은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보면은 CSW님 그 같은 경우에는 시험 오늘도 보신 경력도 있고 그 지금 그 답안 그 작성하는 형태도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그 구성하는 것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뭐 합격자하고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얼마나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그 다 이제 대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이제 갖추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마 당락이 갈릴 건데, 아마 이번에 이제 시험을 처음 보신다든지 예, 그런 그 분들이라면은 그냥 시험장에 가서는 무조건 그 400분, 1교시 100분, 2교시 100분, 3교시 100분, 4교시 100분 무조건 다 채우면서 최대한 내가 짜낼 수 있는 만큼은 다 짜내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단원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9월달 한번 결과를 보는 것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아마 참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이게 그 이제 이상 오늘 그 제가 그 준비해온 그 파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은 그럼 이제 그냥 한 주 이제 쉬고 이제 그냥 그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그동안에 아니면은 그 제가 지금까지 그 설명해 드렸던 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묻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지금까지 스터디했던 문제들 중에서 꼭 문제가 한 몇 문제는 나올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2월달 시험에 합격자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합격 비율도 되게 낮았었기 때문에 왠지 그 이번 그 8월달 시험에서는 채점 형태도 좀 후하게 주지 않을까, 그런 약간 좀 그 기대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들도 물론 이제 그 수험생들에 대한 그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지만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 약간 좀 후하게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내에서는 최대한 짜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험을 치보신다면은 아마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그 분들 중에서도 최소 한 분 정도는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 사실 그런 그 기대도 조금 해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다음 주 토요일 시험 잘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일단은 저는 부산 가서 시험 본다라는 점,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예, 다음 주 토요일 예, 모두 그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에 8월 4일 그 목요일, 예, 그때 뵙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은 오늘이랑 그 내일 예,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많이 수고하셨고 또 그동안 대략적으로 한 석 달 정도 했었는데 아무쪼록 많은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 토요일 일단 시험 잘 치시고요. 그러면은 그 8월 첫째 주에 다음 달 초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감사합니다.